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자기 나라로 기업을 옮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은 특히 트럼프 이후에 관세를 최대 100% 이상 매기면서 다른 나라들을 협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에 와서 대박이 난 많은 외국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6월 미국 모토로라에서 분사된 온 세미컨덕트 반도체 회사 등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8,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한국에 와서 대박이 났다면서 망해가는 회사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유독 한국에 고맙다는 CEO 혹은 작가들, 유명인들이 전 세계에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동지방의 작은 국가라고 생각되었지만 다음 케이스는 한국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 아직까지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람들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스페이스 사장. 노스페이스 창업주 더그 톰킨스는 한국의 유별난 노스페이스 사랑을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주의 감동은 와전되었다는데 이 옷의 대박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터뷰에서 한국 지형은 70%가 산이며 한국인들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대박 원인을 추측했습니다만 실제 대박이 난 것은 바로 중고등학생들이 교복같이 사입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역의 중고등학생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구매하는 분위기였고 아웃도어, 캠핑, 등산 열풍까지 가시해서 노스페이스는 그중 제1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매출을 가파르게 상승시켰는데 이제 단일 패션 브랜드 신기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 노스페이스는 지금도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2022년엔 최대 매출 8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러다가 유니클로에 이어서 단일 패션 브랜드 매출 1조 원을 찍는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놀란 점은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VFC가 노스페이스 생산을 맡기는 한국의 영원 무역은 방글라데시 주요 도시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에 큰 기여를 할 정도였습니다. 2015년 당시 방글라데시 14곳 공장에 15만여 명 인력을 고용했고 영업무역의 가장 큰 고객이 노스페이스였죠. 작은 나라 한국에서 미국이 하지도 못한 일들을 거침없이 해내는 저력에 혀를 내두른 것이죠. 물론 비싼 패딩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에 소위 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워 부담을 주는 부작용도 나왔고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700, 900 등 오리털 충전재 밀도에 따라 계급을 나누기도 하는 등 과소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더그 톰킨스 CEO는 한국을 최고 놀라운 국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 지적 수준에 놀란 프랑스의 작가들. 세계적인 작가들도 있는데 사실 이들은 자신의 책 내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걱정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번역본임에도 독서광인 한국인이 많아 책이 수백만 권 팔린 것에 감동했습니다. 개미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 독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과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대중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1992년도 개미라는 책이 처음 나왔는데 한국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 뒤 2년에 한 번은 한국에 간다며 한국이 참 좋고 제2의 고향이고 그들은 최고의 지적인 독자들이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반 농담이겠지만 그는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소설에는 한국인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고 일본 만행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 한국인들에 대해서 작품으로 보답해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서문에서 한국분들의 성원 때문에 집을 샀다, 너무 고맙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너무나 열정적인 독서광이며 역시 가장 지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모두 외면했는데 한국이 살려줬다는 CEO. 한국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대박이 났다는 넷플릭스 CEO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밀 병기라고 부르지만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서 외면당한 이들을 적극 받아들였더니 성공한 회사가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자국에서 이미 성공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방법을 한국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한국 시장에는 한국에 맞는 방법을 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쪽 분야에 발이 넓고 경험이 풍부한 현지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한국이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한 것은 그냥 한국에서 제안한 한국 방법을 그대로 허용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한국에서 외면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보물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해내는 전략으로 이른바 한국식 전술입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고 당시엔 이제야 서비스를 시작한 스트리밍 업체가 콘텐츠 제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기성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한국에서는 신생 서비스나 마찬가지였던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자체 제작한 로맨스 코미디물도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넷플릭스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라며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로 한국 방송사들이 꺼려하던 분야의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뜻밖의 대성공의 길이 되었는데요. 바로 방송국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작을 포기한 작품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방송사들이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소재라면 어떻게 해서든 기존 한국 방송국이 가져가 방송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 확실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었기에 기존에 탈락된 일종의 패잔병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이런 전략 뒤에는 나름의 기대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선 사회적 금기와 각종 제약이 걸린 작품들을 거절하기 일쑤였기 때문인데 공영방송이 아닌 사설 유료 서비스인 넷플릭스에게 가능한 접근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탄생한 첫 대박 작품이 조선시대 좀비물로 전세계에서 대박난 킹덤이었습니다. 이는 김은희 작가가 5년간 방송국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극본을 들고 거의 10년 동안이나 투자자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유명하죠. 오징어 게임은 단 4주 만에 전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한 한국의 콘텐츠 제작 업계를 잘 아는 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CJ E&M 자회사인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과 독점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국내 인기 드라마가 세계 각지에서 마니아층을 형성했습니다. 한때 방송가의 외면을 받던 넷플릭스의 지위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 연예계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넷플릭스와 일하고 싶다는 프로듀서들이 사무실 바깥까지 줄을 섰다 라며 분위기를 전했고 넷플릭스는 이제 한국의 미국을 제외한 가장 큰 돈을 재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독자가 500만 명인데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컨텐츠에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성공한 것이 오징어 게임만 해도 250억만 투자해 1조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수익만 40배로 그야말로 비트코인급 대박을 친 역사적인 수익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아시아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등 경쟁자 상대를 앞두고 있는데 주 전략 베이스를 한국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또 다른 외국 대형 기업은 한국 때문에 현 시국에 뜻밖의 반전을 기록했다고 보도됩니다. 네 번째, 한국 때문에 아시아가 살아났다. 외국 마트 유통의 무덤이며 까다롭다는 동북아시아를 살린 나라가 한국이었다는데요. 코스트코 CEO 짐 시네갈은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며 놀라운 발언을 곁들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을 선도하고 주변 일본이나 대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과 같은 비즈니스 장소인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CEO는 한국을 통해서 매우 독특한 비즈니스를 일궈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2020년 코로나가 닥쳐 모든 상점이 봉쇄되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그 기간에 아시아의 한국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코스트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매출이 줄어들었던 것인데요. 실제 한국 코스트코는 독특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코스트코의 장점을 잘 살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까다롭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만 일단 가성비, 가심비를 만족하면 거침없이 밀어주기도 합니다. 코스트코에 뭐가 떴다 하면 인터넷에 공유되고 순식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20만원대 비싼 와인이지만 생산 연도가 가치가 있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가져갑니다. 코스트코는 본래 미국의 창고형 서비스에서 한국의 소비자의 니즈와 결합되어 업그레이드된 셈인데요. 한국 코스트코는 여타 다른 코스트코보다 유행하는 식품류나 주류, 의류 등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이렇게 한국에서 단련된 코스트코의 아이템들은 즉시 가까운 일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많은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구하기가 이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코스트코에 가면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한국 제품을 매우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LG TV들만 전시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북미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는 TV는 사실상 한국 제품이 가장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코스트코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한국의 제품들이 판매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트코는 한국 아이템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한류는 코스트코를 타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북미나 유럽 등 코스트코의 매출이 주춤하는데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의 실마리가 보인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의 진취적이면서도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한 공격적인 소비 패턴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동으로 구매하는 순간이 오는데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이 벌크 제품조차 겁없이 구매하고 더욱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코스트코의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되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는 중요한 경험치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 역시 한국식 운영과 한국의 아이템으로 아시아의 매출도 끌어올리는 것 같다며 한국과 연결된 미국 회사들이 연이어 대박을 내는 진기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며 이미 헐리우드 영화사들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을 핵심 테스트 장소로 봅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에서 성공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면 전 세계에 내도 먹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활용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대의 가장 앞선 국가로 나아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자분들과 가족을 위해 좋은 특가 행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노후 준비와 더불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뇌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와 같은 질병이며 환우가 발생하면 너무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은 물론이고 매월 수백만 원의 경제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 안타까운데요. 특히 깜빡깜빡 무엇을 잘 잊으시는 모습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좀 더 위중한 병세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 본인조차 그런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는 뇌의 인지력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은 뇌 건강을 위한 성분이며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네요. 그런데 이는 뇌 기능을 유지하며 인지력 개선에 필수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게 별도의 섭취가 필요하며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 시 노화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65세에서 78세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2주 후 인지력 개선이 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도움 줄 만한 건강식품이 출시되었는데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 425g을 얻기 위해서 대두 100kg을 추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해 미국산 프리미엄 대두 원료를 선별하여 80%의 순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마코브레인 PS는 하루 섭취량 100%를 충족하는 제품이며 돌싱폼의 미우새 등 국내 지상파 방송에도 홍보되고 홈쇼핑에서도 완판되는 등 인기리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본인의 뇌 건강을 위해서나 부모님, 지인들을 위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후기에 부모님을 위해 선물했다가 효과가 좋았다며 꾸준히 계속 주문한 분도 계시고 저희 역시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드렸더니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피르블튜브 구독자 특별 프로모션 가격으로 일주일만 진행하며 하루 한 포로 평생을 지켜내세요. 한 박스를 구매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1 특별가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르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